원탁의 기자들 KBS 기자들과 함께 뜨겁게 토론해 보실까요? KBS 김준범, 이세중 기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황현규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현규 기자님은 이제 원탁의 기자들 K는 처음이고 네. 지금 어디 출입하고 계세요? 금융당국 출입하고 있습니다. 금융이랑 금감원, 한국은행 이렇게 금융기사 많이 쓰고 계시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 이야기부터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1,430원까지 돌파를 했죠. 오늘은 1,427원대에 있는데 1,300원대 넘어서도 과거에 이거 거의 뭐 계엄 때 갔다 왔던 환율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지금 원화가 약세인 걸까요? 이유부터 좀 알려주세요. 우선 최근에 지목된 게 주말 사이에 트럼프 미중 무역 갈등이 주 원인으로 하나가 지목이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으로는 보니까 중국이 미국산 대도 수입 중단하고 또 희토류 수출을 다시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러니까 희토류는 이게 흙 같지만 어떤 자원 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반도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데 이게 중국이 대부분 갖고 있는 자원인데 그러면서 다시 분쟁이 격화되는 모습이고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은 아무래도 수출 위주의 공급망 약간 우리나라는 타격을 입고 또 아무래도 경제가 불안해지면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쏠릴 수밖에 없고 또 원화는 아무래도 위험에 좀 약한 통화이기도 하고요. 그런 영향도 하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장기간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준범 기자. 방금 이제 최근에 추석 연휴 전후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많이 튄 거를 이제 방금 이세중 기자가 말하는 식대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미국과 중국이 한 판 더 붙을 것 같으니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 안전한 달러 인기가 많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역시 그것도 한국에 안 좋은 소식이니까 또 달러가 오른다. 이렇게 설명은 많이 하는데 진짜 그런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그러니까 이게 오르니까 이유를 막 사후적으로 찾는 거지. 그렇다면 미리 다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고 사실 이유를 찾는 건 별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유를 안다 한들 저희가 뾰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지켜볼 대목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거는 결국 두 개예요. 달러가 강해지거나 원화가 약해지거나인데 지금 달러 자체는 지금 전혀 강하지 않고 달러는 약해지고 있어요. 달러 자체의 가치를 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달러가 유로나 엔화나 파운드화나 이런 세계 주요 통화 6개와 가격을 비교해서 달러가 비싸냐 싸냐를 비교하는 건데 지금 달러는 꽤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럼 달러가 약해졌으면 달러에 대한 원화 가격도 내려가야 돼요. 달러가 약해졌다는 건 달러가 싸졌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는 약해지는데 유독 원화에 대한 가치만 달러가 비싸지는 거거든요. 괴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프를 봐도 벌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는 저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건 우리나라한테 좋은 신호는 분명히 아닌 거죠. 전 세계과 같이 가야 되는데 유독 원화에 대해서만 달러가 비싸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통화인 원화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점점 매력을 덜 느낀다는 거니까 그게 이제 불안한 대목이고 또 환율이라는 거는 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이게 천천히 경사도 한 5도 정도로 오르거나 내리면 다 적응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한 2주 사이에 40원 정도가 튀었으니까 경사도가 확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구두 개입에 나섰죠. 말로 개입을 했죠. 너희 우리 지켜볼 거야. 이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식의 구두 개입을 1년 반 만에 했으니까 지금은 속도는 분명히 심상치가 않다라고 보는 게 현재까지는 객관적인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일 때도 원화는 약세였고 대표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그리고 최근에 달러가 약간 강세 가니까 원화는 더 약세로 가고 그러면서 1,400원, 1,430원까지 가는 상황인데 황현규 기자는 좀 어떻게 최근에 외환시장 보고 있어요? 사실 아까 언뜻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그래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기미긴 해요. 98, 99 찍으면서 100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찾아보자면 대외적 요인보단 대내적 요인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내적 요인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3,500억 달러 얘기도 아까 전에 김준범 기자가 말한 것처럼 물론 사부적인 진단이긴 하나 미국 투자 미국 투자 기업의 3,500억 달러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는 일본의 선거 이후에 엔화 약세 부분도 분명히 좀 영향이 있다. 이제 엔화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아시아 통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고 있고 이것도 영향이 분명히 원화에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그 자민당 총재 선거 네. 이후에 그렇게 되면서 엔화가 약세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로 가고 달러가 강세 가니까 원화는 약세를 가고 근데 또 큰 틀에서 보면은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아까 잠깐 김준범 기자가 지금 당국의 구두 개입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어제 좀 그래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어제 1,434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1,425원, 주간 거래 종가는 1,425원이니까 어제 장중 최고가보다는 9원 정도, 1달러 가격이 9원 정도는 빠졌으니까 뭐 없었던 것보다는 분명히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환 시장에 이제 당국이 개입하는 게 실제로 개입, 그러니까 달러를 막 시장에 공급해주는 실제 개입이 있고 그건 정말 급할 때 쓰는 거고 그거 전에 이제 말로 하는 게 구두 개입인데 일단은 어제는 그런 1단계 카드를 꺼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도 환율이 그렇게 많이는 오르지 않고 있어요. 약간 오른 0점 몇 원 오르고 있으니까 적어도 구두 개입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고 실제로 1년 6개월 전 2024년 4월에도 그때 환율이 1,400원 찍으니까 그때 정부가 구두 개입에 나섰고 그때도 단기간으로 좀 진정 효과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뭐 그 정도 효과는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병으로 치면 병의 근본 원인들이 지금 뭐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본 원인들은 여전한 상황에서 그냥 대중요법으로 감기약 먹는다고 해서 몸이 낫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효과는 있을 텐데 며칠이나 갈까, 몇 달이나 갈까 이런 시장의 의심이 팽배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구두 개입이라는 게 사실은 시장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속도만 잠깐 좀 늦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니까 다음 카드는 과연 있을까요? 구두 개입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고 다음 카드는 이론적으로는 실제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개입이고 실제로 정부가 지금 달러가 비싸진다는 것은 시장에 달러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달러 보유고 그걸 달러를 헐어서 시장에 막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개입은 함부로 하면 미국은 턴납니다. 환율 조작이라고. 근데도 네. 올해 상반기에도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좀 줄어들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외환 시장에 좀 개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한미 당국이 환율 합의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인위적인 환율 조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한국과 미국이 합의를 하면서 동시에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무질서한 변동이냐 과도한 변동성이냐에 대한 한미 양쪽이 합의가 되면 개입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입하는 거는 외환당국에서 절대 비밀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는 없고요. 그렇죠. 예, 그거를 다만 한국이 미국에 우리가 얼마어치 달러를 시장에 공급했어라고 한 달 단위로 미국에 알려주기로 했거든요. 그 전제 조건만 맞으면 개입은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확 내리죠. 네. 근데 그동안 미국이 뭐 환율 조작국이라든지 관찰 대상에 올려가면서 주시를 했던 게 미국이 봤을 때 상대 나라가 자기네 통화를 약세로 끌고 가서 무역 흑자를 더 낼까 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날까 봐 관찰을 했던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반대로 너무 원화가 약세로 가서 고민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당국 입장에서 또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있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늘려가고 있고 기업들도 또 미국 투자를 또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일단 뭐 안팎으로 원화보다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또 많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 환율을 사실 예측한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주식은 고수들이 하는 거고 뭐 채권이나 파생 상품은 초고수들이 하는 거고 네. 환율은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어렵죠. 맞출 수는 없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상황상 여러모로 달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 사려고 달러를 원하고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을 사야 되니까 달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꼭 3,500억 달러 투자는 아니더라도 배터리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업체도 반도체 업체도 미국에 공장을 지으니까 역시 달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가 더 올라갈 압력이 많이 쌓이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굳이 동전 던지기를 한다면 한 500원 정도를 건다면 달러가 비싸진다는 쪽에 거는 게 확률상 높아 보이긴 해요. 지금 이제 적어도 그게 단기적으로. 컨센서스죠. 예.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멈추지 않고 상승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 건데 앞에서도 황현규 기자가 잠깐 이야기를 한 3,500억 달러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규모 물론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계속해서 있습니다만 뭔가 구윤철 부총리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이거 미국 투자 규모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사실 이제 좀 3,500억 달러를 이제 현금으로 달라고 그렇죠. 트럼프 말을 대통령이 바꿨다 대놓고. 이게 말을 했었죠. 제 그 조 외교부 장관도.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다 써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요구고 결국에는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일정 기간 그 미리 정한 환율을 맞춰서 결국 서로의 통화를 교환하는 그 통화 스와프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결국 미국 달러랑 우리 원화를 교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죠. 이게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난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때 3,500억 달러 합의가 우리가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가 됐었고, 큰 틀에서 예, 우리 정부의 설명은 그때 미국이 3,500억 달러는 꼭 다 현금이 아니어도 되고 네. 보증 대출 같은 걸로 3,500억 달러를 채워도 된다라고 미국이 설명했었는데 미국이 일본과 5,500억 달러 합의를 하고 일본이 거의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합의를 하니까 미국 입장이 바뀌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 그리고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는 우리가 버티니까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최근에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해왔다. 새로운 제안. 예, 라고까지 밝혔어요. 근데 새로운 그게 제안이 뭔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밝히질 않고 몰라요.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쨌든 추정을 해보면 3,500억 달러가 다 현금은 아니어도 되는 어떤 뭔가 절충책을 낸 게 아닐까라고 추정은 되는데 어쨌든 그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이 다시 이제 서로 카드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뭐 구윤철 부총리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게 우리나라에서 한 해 가져다 쓸 수 있는 외환 보유액 그러니까 뭐 경상수지라든지 우리나라가 벌어오는 걸 감안해서 한 2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3,500억 달러랑은 격차가 너무 큰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라든지 금을 팔아서 그 외환 보유액 가지고 미국 투자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계속해서 통화 스와프인데 이것도 뭔가 접점을 찾아가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게 최종 도장 찍을 때까지는 우리는 알기는 힘듭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이 기회일까요? 또?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뭐 하면은 저희는 당연히 뭐 좋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좋겠지만 측면에서 사실상 뭐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게 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문제인 거니까 제가 실제로 뭐 한국은행과 이야기해 보면은 상시 통화 스와프를 하는 조건들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가령 뭐 기충 통화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유로, 엔화, 이렇게 어쨌든 간에 탄탄한 화폐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들 그리고 정말로 안 된다면 예전에 우리가 잠깐이라고 했던 뭐 코로나 시기 아니면은 뭐 외환위기 시기 이런 식으로 뭔가 긴급하게 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만 해주는 건 또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든요. 만약 우리나라와 뭔가 이렇게 통화 스와프를 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선 또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하면 좋지만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전에 김주원 기자가 말한 것처럼 뭔가 또 다른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우리 입장에서 약간 좀 배신감이 느껴지는 게 아르헨티나랑은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하면은 전문용어로 배째라 돈 못 갚는다 요거 많이 했던 나라긴 한데 분위기가 거기랑은 많이 달라요 또. 근데 아르헨티나랑 통화 수합은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예. 200억 달러라는 한도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아르헨티나는 꽤 지금 매력적인 나라죠. 왜 그러냐면 희토류 때문에. 지금 희토류가 중국이 계속 이제 미국 괴롭히는 미국의 약점 중에 하나인데 아르헨티나도 개발은 안 하고 있지 희토류 광산이 꽤 크게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좀 노려볼 만한 비개척 지역이니까 이제 그렇게 유인하는 것 같고요. 우리랑은 그 통화 스와프가 나오는 맥락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필요해서 아르헨티나를 속된 말로 이제 꼬이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안 해주면 그러니까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해주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들이 많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럴까 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통화 스와프라는 게
보통 체결하면은 뭐 이게 뭐 100년짜리, 뭐 50년짜리 이렇게 체결해 주지 않거든요. 보통 만기가 6개월 혹은 뭐 1년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우리 전세 계약 맺을 때도 임차인인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연장 안 해주면 정말 애가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정말 나쁜 의도라면 가정을 하면 1년짜리 정도 3,5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맺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맺어줬으니까 너희 투자해. 그럼 투자를 합니다. 근데 1년 뒤에 연장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갚아야 되죠. 예, 그럼 갚아야 되거든요.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 통화 스와프라는 게 우리가 예. 무제한으로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만기가 되면은 다시 또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도 그리고 그걸 몇 개월짜리로 맺느냐도 그리고 그걸 갱신해 주냐도 모든 키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가 물론 없는 것보다 조금은 낫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덜컥 3,500억 달러를 투자해도 될 정도로 안전판이 될 거냐는 저는 매우 많은 의문부호가 남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맞는 키는 아니라는 거죠. 예. 맞는 키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는 거고 일단 통화 스와프는 하나의 또 수단으로 계속해서 또 조율이 되고 있는 거고 1,400원대 환율 사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그 뭐 비상계엄 당시에도 갑자기 이제 1,400 한 2-30원대 뛰었고 그 이후에 더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만 1,300원대 환율을 이제 뉴 노멀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는 1,400원대 환율이 그냥 이게 위기도 아니고 평상시 환율로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이것도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은 어제 그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이제 그 방어선으로 일종의 인식한 측면도 있긴 한데 사실 언론에서도 지금 1,400원대가 뉴 노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1,300원대가 됐을 때도 이게 과연 뉴 노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가 1,300원대가 꽤 몇 년 동안 2022년도 3년도부터 이어지면서 2-3년 동안 벌써 고착이 됐거든요. 네. 그랬을 때 솔직히 저도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게 과거에 우리가 1,300원대가 뉴 노멀로 자리 잡은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1,400원대 있다가 과거 장기 평균 환율이었던 뭐 1,100원대, 1,200원대 다시 가잖아요. 그럼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참 적응한다라는 게 무섭기는 해요. 그러니까 환율은 이게 적정 환율이 얼마냐라는 건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답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1,400원이 되건 1,500원이 되건 완만하게 뭐 경사도 3도 5도 정도로 올라가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체력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환율이 1,100원 할 때랑 1,400원 할 때랑 예를 들어 미국 여행을 갈 때 좋은 호텔에서 1,100원 때는 좀 좋은 호텔에서 잘 수 있죠. 1,400원 때는 좀 덜 좋은 호텔에서 잘 수 있는 거 자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여행 기간을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기간이 완만하게 올라가면 분명히 적응할 수 있어요. 아마존에서 2개 살 거 하나 사면 되는 거거든요. 애플 아이폰을 뭐 2년에 한 번 바꿀 거 3년에 한 번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느꼈듯이 갑자기 튀는 겁니다. 그렇죠. 경사도가 한 40도 50도 그렇게 되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건 건데 이제 위기의 징조이기도 하고. 적어도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환율이 걱정하고 경계에 대한 측면인 건 맞지만 무슨 막 큰일이 날 그런 상황은 적어도 아직은 아니다. 그렇죠. 뭔가 막 네. 무너지면서 하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물론 이제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측면에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럴 때 항상 또 1,500원 간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이제 환율 전망은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는 했습니다만 또 만약에 또 1,400원대 다시 밑돌면 뭐 1,300원대에서 안정될 것이 이런 전망이 또 나오겠죠. 이건 뭐 그냥 늘상 반복되는 일입니까? 유튜브 같은 데도 뭐 그런 그 조회수 잘 나와요. 달러 선물 투자 이런 거 많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뭐 이러다 환율 1,500원 갑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썸네일 쓴 영상들의 네. 조회수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지금 남아있는 이슈가 한국은행 금통위입니다. 오늘 23일에 열리고 또 11월 말에도 한 번 더 있죠. 이 상황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0%대 경제 성장률을 보면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우리 뒷부분에도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서울 집값 환율만 놓고 보면 또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운 제약 요건이기도 하고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가? 황영규 기자. 사실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내외적인 요인들도 보고 사실 뭐 크게 세 가지로 보자면 내수 경제 그리고 수출 경제
그리고 부동산 집값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내수 경제나 수출은 비교적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직 뭐 분기 성장 전망이 안 나오긴 했지만 근데 관건은 지금 부동산 경기라고 보고 있는 뭐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과연 한국 그 수도권 서울 특히 강남 쪽의 부동산이 어떻게 잡힐지가 이번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점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로 보면 사실 쉽지 않아 보이게 합니다. 인하가. 네. 그러니까 네. 지난 6, 7월에도 먼저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움직이고 네. 이번에도 또 규제책이 또 나오고 한국은행이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미국은 중앙은행이 물가와 고용을 1, 2순위로 신경을 쓰고 우리나라는 물가와 금융 안정을 1, 2순위로 신경을 쓰는데 이 금융 안정에는 당연히 외환 시장도 들어가고 또 부동산 시장도 사실 이 금융 안정 측면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복잡한 거죠. 지금까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기조로 보면은 이창용 총재는 이제 물가도 물가지만 늘 서울 집값이랑 환율, 그러니까 금융시장, 외환시장 안정성을 늘 강조했거든요. 그 네. 두 가지 기조로 보면은 지금 환율도 위태위태하고 뭐 부동산 대책 곧 나오지만 3차 대책 나오지만 서울 집값도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아마 안 내리는 확률이 더 점점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또 이제 네. 부동산 시장과 함께 두 번째 이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